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역사와 사회적 현상으로요, 경제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경제로 보는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우리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에 해당되는 것과 관련이 큰데요. 바로 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삶에서 정을 참 중요시 여기죠. 나누는 문화, 베푸는 문화, 바로 이것이 정의 어떤 정신에 기여하는 바가 클 텐데요. 자, 이렇게 삶에서 남들에게 무엇을 베풀거나 남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바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로 귀결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는 행위인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 행위 속에도 사실 경제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물에 담겨져 있는 경제 원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경제적인 개념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선물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의 사전적 의미는요, 남들과 주고받는 물건 그 자체 또는 남들과 물건을 주고받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선물의 사전적 의미는 똑같을 수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크게 달라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에 주고받았던 선물은요, 단오절에 우리가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들이 있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부채가 사치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채를 만드는 재질 또한 비쌌고 부채를 만드는 자체가 아주 고도의 숙련공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채를 선사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특히 군신 간의 의리를 강화하는 도구로도 부채 선물을 주고받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라 해방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행태도 시대마다 크게 바뀌어져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요, 시대별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선물을 주고받아 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간단히 좀 밝혀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선물로 주고받았던 대표적인 물건들은 밀가루, 계란 등의 농수산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의 휘마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던 아직까지 궁핍한 그 시절 남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선물해야 됐다는 생각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직접 먹고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선물을 했던 것 같고요. 1970년대 들어서는요, 이제 소득 수준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필품들을 선물했는데요. 양말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설탕 등의 생필품들이 선물용품으로 주로 애용되었다고 합니다.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이 좀 더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사치품이 아닌 사치품들이 선물로 주고받아졌는데요. 고급 선물 세트라고 해서 우리가 명절 때 주고받는 것들이 있죠. 바로 그러한 상품 세트가 처음 등장했던 시절이 바로 1980년대라고 합니다. 이제 1990년대 들어서는요, 우리가 선물의 또 다른 형태가 진화 발전됐는데요. 바로 상품권의 등장이 바로 1990년대 들어서입니다. 지금은 불편하게 커다란 선물 세트를 들고 나르는 모습보다는 간단하게 봉투에 상품권을 넣어서 주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모습은 바로 1990년대부터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요, 건강과 뷰티 용품이라든가 온갖 디지털 관련한 용품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2010년도 이후에서는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의 등장으로서 소형 제품들 또는 DIY 상품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물하는 모습들까지 진화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선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과 당시 선물을 받는 사람 또는 주는 사람들의 여러 여건 속에서 바뀌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마다 선물의 내용은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의 목표는 늘 한결같아 왔을 겁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나의 감사의 표현을 보다 극대화하겠다라는 마음은 똑같았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선물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상대방이 좀 더 만족할 만한 선물을 주거나 상대방이 좀 더 기뻐할 선물을 잘 챙겨서 준다면 그것으로 인한 편익 또는 그것으로 인한 만족감은 더욱 극대화될 수 있겠죠. 따라서 선물의 목적은요, 비용 대비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변 상황을 좀 보면요, 사실 비용 대비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선물이라는 행태는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조엘 왈드포게일 박사라는 분께서 예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예일대 학생들에게 지난번 받은 선물에 대한 자신들의 만족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선물에 대해서 그 선물의 시장 가격보다 10에서 33% 가까이 저렴한 평가를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00원짜리 선물을 받으면 그 10,000원짜리 선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9,000원이라든가 6,600원까지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을 돈으로 받았다면요,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나에게 가장 만족감을 크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찾아서 구매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타인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그 타인이 바로 현금도 아니라 물건으로 사줬을 때는 아마 만족감이 시장 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비용 대비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게 바로 감사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아니라 굳이 물건을 사서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맨큐 교수는요, 일종의 신호 보내기 역할이 가미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연인 간의 선물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현금으로 돈 봉투를 줬을 때 연인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크게 어이없어 하거나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연인에게 내가 예쁜 포장으로서 어렵게 백화점을 10번씩 돌아가면서 연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서 전달했었을 때 그 선물이 만약에 연인이 좋아하는 물건이라면 설사 다소 좋아하지 않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연인은 큰 만족감과 기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자, 바로 연인이 이렇게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때로는 불필요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선물을 받고 더 좋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선물을 고르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여할 만큼 나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요소는요, 만약에 그 선물이 연인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연인이 꼭 필요로 했던 물건이었을 경우에는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내가 꼭 필요로 했던, 내가 꼭 갖고 싶었던 이 물건을 사왔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진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신호를 보내는 하나의 장치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선물을 이렇게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부모님께 명절 때 선물을 보낼 때는 오히려 선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할 때가 많은데요. 자, 이것은 바로 부모와 바로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요,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은 굳이 나와의 어떤 관계를 새로 형성하거나 나에 대한 마음을 새로 확인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즉, 연인 간의 관계는 다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부모님을 좀 더 만족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님에게 필요하지도 않을 듯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현금을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해도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에겐 현금을 주고 연인에게는 선물을 주는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수한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전혀 다른 의미의 선물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접대성 선물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뇌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뇌물에 대해서도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뇌물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미 연방법원 판사 존 누난에 따르면 기원전 15세기 이집트에서도 뇌물을 주고받아서 이것이 재판으로 이어진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뇌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은밀히 나누는 선물은 화를 사그라뜨리지만 뇌물은 분노마저도 사그라뜨릴 수 있다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 아랍어의 어원 중에서 와스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와스타는 수수료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수료 말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뇌물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뇌물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일종의 수수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의 대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 역시도요, 뇌물을 받은 이유로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았던 사실이 있고요. 우리가 드라마나 역사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리 조선시대의 많은 고관 대작들도 뇌물로 인해서 귀양을 가거나 낭패를 본 사례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회에서 접대성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은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은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9년에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낭비를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선물과 같은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또 어떤 내용이 전개됐습니까? 우리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남들에게 어떤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줄 때 그것이 분에 넘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근절하기 위한 법이 또 한 번 제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한 뇌물과 접대성 선물이 우리 사회의 근저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접대성 선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이고 상호 거래적인 관계에서 이러한 거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진화 발전된 선물인데요. 이러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 행위를 막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폐단을 일으키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어떤 법령이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접대성 선물은 근절하고 순수한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들을 더욱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에서요, 우리 인간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하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일견 물질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돈보다는 한마디의 칭찬과 소소한 자신을 격려하거나 생각해줬던 마음이 더 크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물론 불필요하지만 명품 백을 사려는 사람들의 이유, 이것은 물질적인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인 만족 때문에 그러한 과소비를 하려는 기질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월급은 오르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내가 승진을 했거나 회사에서 내가 표창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뿌듯함을 느끼는 직원의 모습, 이거 역시도 우리 인간이 물질적 만족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우리는 반드시 현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고 자신의 어떤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때로는 비합리적인 방식이지만 이러한 마음이 더 잘 투영될 수 있는 선물이 아직까지 우리 인류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오는 이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은 물질 말고도 다른 부분에 의해서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